아.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요즘 뭐 시장이 막 올랐다 내렸다 정신이 없죠. 우리는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인버스 비중 청산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 내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4월달, 5월달. 이제 4월, 5월에는 이제 악재, 호재, 난무. 이제 뭐 5월달에 뭐 북한이랑 무슨 뭐 회담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거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겠죠, 시장에. 한국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뭐 이래갖고. 그리고 4월달에 이제 뭐 무역 분쟁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흐름이 나올 거고, 4월달에 이제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실적들이 나오면 이제 뭐 실적 많이 나올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랑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뭐하고 할 거고, 실적 시즌에는 이제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을 할 거고, 이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해 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던 종목들은 그때를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실적이 조금 둔화된다던가 실적 개선이 둔화된다던가 너무 호황인 기업들은 4월달에 실적 발표해 놓고 이제 또 꼭지잡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기 꼭지잡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난무하면서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이오 후발주들이 이제 좀 올라올 거고,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던 종목들은 뭐 이제 뭐 박살 났죠. 일단 신라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네이처셀, 차바이오, 일단 줄기세포 무슨 뭐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이제 차바이오는 우리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근데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바이오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꺼려주고 안 된다 했어요. 제 판단에는 이게 얼마가 가든지 말든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 포지션을 취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이 아마 한 6월, 7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게 추세 전환, 이제 지수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든가, 아니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든가. 이제 뭐 브렉시트 수준의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게 되면 무너지겠죠, 시장이 크게 한번. 그럼 이건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주워 담으면 돼요. 이게 확대돼서 뭐 무너진다 그러면 지구 종말까지 가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무조건 담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 이렇게 막 무너진다고 빠진다고 막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주식시장에 있는 한 비중 관리만 되어 있다 그러면 즐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크게 쌓였을 때, 수익이 크게 쌓여서 지금은 이제 수익이 좀 났다가 수익 반환도 하고 다시 또 수익이 확대되고 또 수익 반환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이 와요. 분명히 와요. 그게 이제 계좌 더블 구간이다. 이 구간이 1년에 도달해도 돼. 1년에 도달하면 이거 운이 좋은 거죠. 뭐 6개월에 도달하면 그럼 뭔가 매매가 조금 굉장한 뭐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매매가 좀 잘못된 거고, 1년에 도달하면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 3년에 도달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했을 때 실수를 어느 정도 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기간에 이제 계좌 더블 이 정도를 이제 목표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만 반복을 하면 결국은 계좌는 복리로 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제 막 1회 1비에서 그거 따라잡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왜? 그 매매는 항상 100%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과해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몰빵을 하게 되고, 비중 관리가 돼 있으면
당장 뭐가 망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비중 관리만 돼 있으면 그건 금방 회복하고 한단 말이에요. 장이 돌아서고 하면. 근데 비중이 뭔가 좀 실려 있는 데서 만약 무너져 버린다던가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회복이 굉장히 힘든 구간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비중 관리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 그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한번 다시 또 짚고 가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덧글은 좀 보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덧글 보고 뭐하고 하면 그 시간도 한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요즘 좀 일이 바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중 관리를 하면 이건 이제 손실은 불가능하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어때요?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망하는 기업은 내가 만약에 포트를 나눠놨다 그러면 확률로 치면 그게 몇 프로나 될까? 3%, 5% 미만이겠죠? 종목을 내가 20개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10%까지 확대돼요. 재수없으면 20종목 중에 한 종목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이제 전부 대형주만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종목을 20개 이상 이제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3%, 5%예요. 상장 폐지 확률. 자, 확률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가서면 되고, 이건 정말 재수가 없을 때 나오는 거죠. 뭐 진짜 1, 2년에 한 번 이제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이제 종목수가 많으면은 이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백화점 운영, 이런 걸로 다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에 처음에 종목을 많이 갖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원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종목을 압축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압축을 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 노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해지가 종목을 20종목 이상, 이제 100종목, 20종목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리스크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돼요. 20종목 정도 관리를 하면. 근데 이제 100종목이 넘어가면 거의 수익도 크게 안 나. 계좌 수익이 막 20%, 30% 막 한 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손실도 절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50개 100종목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면은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목을 많이 갖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리딩에 들어가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압축을 할 거면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수익성과 안정성. 그러면 보면은 50종목, 100종목 이렇게 종목수를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 부분에 대한 걸 더 둬야 되겠죠. 리스크가 좀 큰 종목들도 편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그 리스크가 해지가 되니까. 근데 종목이 20종목 미치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좀 약하게 잡고 리스크가 그만큼 덜한 종목들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난리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2,500만원 막 무너지고 그런 구간이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을 때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가 비트코인 이제 막 1,000만원 넘어가고 이 구간부터 이건 언제 꼬꾸라야 될지 모르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 안 하다가 2,000만원, 2,500만원 되니까 이 급등하는 걸 보고 이걸로 이제 몇백만원 갖고 이제 수억 벌었네. 무슨 500만원 갖고 2억 벌었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막 언론에 막 대서특필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 꼭대기에서 다 물린다고요. 이 구간에서 가장 보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언제예요? 자, 여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 구간에 반등 들어오고 무너진 건데 이 구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이 구간에 가장 많이 물려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갔을 때가 이 꼭대기라고. 항상 이게 반복이다. 주식이든 뭐든
어떤 뭐 투자 상품이건 투기 상품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이 항상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 투자 상품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제가 바이오는 계속 노노노 하는 게, 단기적으로 이게 막 튀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은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안 올라가고 바이오도 막 날아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대응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포지션을 잡는 게.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지 말자 하는 거고, 오늘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이게 2,500만원인데 이게 가치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만 된다, 가치가. 그러면은 해도 되겠죠, 투자를. 근데 이거는 가치라는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가치가 있는 무슨 종목이 비트코인과 똑같이 2,500만원짜리, 주당 2,50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서 매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2,500만원인데, 자, 이제 등락폭을, 파동을 100만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파동이 이게 100만원이면, 2,5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파동이 얼마예요? 자, 0.4%죠? 0.4% 움직일 때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수익률이며 뭐며 뭐 그런 걸 따져야 되니까, 세금이며 뭐며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이건 이제 매매가 안 되겠죠, 이때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제 100만원은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 2,500만원 때 100만원하고 1,000만원일 때 100만원하고는 다르죠. 수익률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일 때 100만원이 10%잖아. 2,500만원일 때 100만원이 0.4%란 말이야. 그쵸?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매매를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인데 10%로 잡자. 그러면 250만원 빠지면은 사고 250만원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반복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자리에만 주가가, 그 자리에서만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 손해 볼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이에요. 비중 관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2,500만원부터 100만원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차트를 펴놓고, 이게 일봉 차트인데 그렇게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동그라미 그렸을 때 이제 9번을 산 거죠. 2,500만원씩 9번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 동그라미가 있을 때 300만원 올라갔으니까 3번을 판 거죠. 100만원 올라갈 때마다 파니까. 내려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팔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2,500만원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겠죠? 그러면 가치가 3,000만원인데 2,500만원인 종목이 여기 있어. 그럼 어때요? 주가가 내려가든지 말든지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업 가치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제 판단에는 한 65,000원 정도 나와요. 이제 굉장히 저평가다 하는데, 이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2018년, 2019년부터 안 좋아질 거다 라는 이제 리포트가 많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업황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까지 업황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냐면 중국이 반도체면 이제 D램이면 이쪽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캐파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계산이었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지금의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세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거의 한 8만원? 8만원에서 한 12만원. 이 정도 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PBR로 보면은 뭐 PER이 지금 한 6배, 뭐 6배 이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PBR로 보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는 거는 산출하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심리 가치라는 거 여러 가지가 껴야 돼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SK하이닉스는 어때요? 25,000원부터 지금 9만원까지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래서 8, 90%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업황이 꺾이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싼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저 관점인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500만 원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한 게 2,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뭐 100만 원의 파동을 사고 팔고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한 금액이 한 2,200만 원 되죠. 100만 원씩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비중은 15 비중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개. 곱하기 하면 지금 970만 원이니까 여기 그림에서 970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1억 4,500만 원이죠. 1억 4,500만 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억 4,500만 원이란 말이야. 2,500만 원부터 100만 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샀어. 100만 원 내려갈 때는. 그리고 1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았어. 그러면 수익 실현을 지금 수익 실현 지금 2,200만 원 했단 말이야. 이 관점이에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분할로 매집하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까지 매매를 해서 수익금을 모아서 수익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투자 관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비중 관리하는 게 이 관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지. 손실 확정을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때요?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이게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판단은 다 다르지만 자신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적정 가치가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2천만 원 밑에서는 투자를 해도 되겠죠. 여기서 더 빠지든지 말든지 사도 된단 말이야, 계속. 왜? 적정 가치가 2천만 원이니까. 미래 가치는 당연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데다 투자를 하겠죠. 미래가, 지금 적정 가치가 2천만 원인데, 미래 가치가 무슨 뭐 해갖고 1,500만 원, 뭐 1,000만 원 될 거다. 그런 기업에서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분석을 해서.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적정 가치보다 싸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만 이런 매매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비중 관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트레이딩 계좌에서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매매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내 판단, 분석,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이게 리스크죠. 분석이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수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잘라내면 돼요. 근데 이 판단하고 분석한 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계속 주가가 빠져.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뭐 달라진 게 없어. 내가 산출한 부분에서. 뭐 적정 가치가 조금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싸.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축을 하는 거죠. 빠질 때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그 종목에는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지만 그건 이제 시스템인 거고,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핵심 기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전력이 지금 3만 원이야. 한전이 지금 배당을 많이 줄여서 이게 좀 별로예요. 지금 원래 배당을 한 5%씩 주다가 지금 2%로 줄였죠, 한국전력이. 그래도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적정 가치는, 저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는 한 9만 원, 10만 원 봅니다. 나중에는 이거 버블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3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배당을 줄이기 전에는 전 적정 가치를 한 12만 원까지 봤단 말이에요. 10만 원, 12만 원. 근데 이게 배당 줄어들어갖고 좀 낮췄어요. 왜? 투자 심리 같은 부분 뭐 이런 거 좀 더해서.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적정 가치가 9만 원, 10만 원인데 3만 원이면 디스카운트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싸잖아. 이게 2만 원이 빠지든 만 원이 빠지든 상관이 없죠. 근데 주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뭐하고 한 것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좀 손실 중이야. 그리고 잘라내도 되죠.
보통 보면 이 가치 분석을 하면 이게 3만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랐어.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살라고 잘라냈어. 근데 4만원에 못 사. 9만원, 10만원에서 디스카운트가 3만원 굉장히 싼데 4만원이면 싸잖아요. 근데 4만원인데 왜 못 사? 항상 매수와 매도를 판단을 할 때 뭐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파동이나 수급, 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고, 기본적인 이 가치 분석이라는 게 돼 있으면 모아가는데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갈 수가 없겠죠. 이거는 적정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 모양으로 보면 한 1700만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예요. 이제 1700만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로만 보면 지금, 근데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 투자를 못하죠. 비트코인이랑 신라젠이랑 같아요. 어때요? 신라젠이 얼마 전에 급락 나오면서 무슨 이상한 뭐 찌라시 돌았죠? 그 찌라시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이게 많이 올라있고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뭐 임상 실패 이런 거 뉴스 한번 나오면 그냥 하한가, 바로 하한가예요, 이건. 모른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임상이 어떻게 뭐 성공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뭐 얼마나 올라가서 올라가봐야. 지금 5천원에서 뭐 12만원, 뭐 15만원 찍고 내려가고 이제 지금 12만원 있는데 100만원, 1000만원 못 간다고요, 신라젠은.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미 약을 팔고 있겠죠, 셀트리온처럼. 똑같다고. 셀트리온은 가치 산출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신라젠은 가치 산출이 안 돼. 그럼 신라젠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매매는 할 수 있겠죠, 버린다 생각하고. 버린다 생각하고 100만원 매매해서 100만원 이상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매매는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 기준을 잡고, 내가 매매하는 시스템을 잡을 때는 항상 기준을 잡고 이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비중 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실수가 있다 그래도 바로바로 수정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면 SK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매집을 빠질 때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2015년, 이때가 2014, 잠깐만, 15, 16, 17, 18, 16, 15년 말경에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이제 잡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 전에 15년도 초까지만 해도 꼭지 잡고 무너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쵸? 보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위에서는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여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매매 관점인 거죠. 왜? 이 바닥에서 보유했으면 여기까지 다 갖고 가도 되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그러면 지금까지 다 갖고 가도 되죠. 근데 이 위에서 샀으면 어때요? 언제든지 위협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단축해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편하지가 않아. 보유가 편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사면은 뭐 3개월, 4개월 있다 수익 신호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빠질 때 그렇게 생각하겠지. 야, 내가 잘 팔았다. 이렇게 빠졌네. 근데 시간이 1년 더 지나 보니까 막 이만큼 가 있어. 야, 이 자리에서 사서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200% 수익인데 30% 수익 보고 나왔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서 또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만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사고, 이 자리에서 사고, 이 자리, 이것도 바닥까지 빠진다. 40% 빠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40%가 마이너스지만 이 자리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서 40%가 마이너스면 이건 심리적으로 다르다고. 이게 이 자리에서 사서 3년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40%까지 났다가 마이너스 40%까지 왔어. 그럼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3년 보유를 했는데 마이너스 40%잖아. 40% 수익 구간까지 갔다가. 근데 이렇게 밀렸을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수익 구간, 손실 구간까지 갔다가 돌리는 데까지 1년밖에 안 걸리죠. 이런 포지션을 항상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이런 포지션. 이게 바닥이 아니고 눌림목이죠. 진짜 바닥은 2008년도에 한 번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이 없었죠. 이 바닥을 깬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그리고 업황이 돌아서면서 이게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업황이 돌아서고 뭐하고 할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항상 지지선을 붕괴했을 때 남들이 손절하라 그럴 때 우리는 사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사라 그럴 때 팔아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샀어. 이 자리 돌파하고 남들이 이때 막 다 사라 그래. 예? 업황이 좋고 어쩌고 사라 그래. 그럼 주가는 단기적으로 움직이죠.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나눠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내려서 이제 밀려서 여기서 이제 다 손절하라 그래. 이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손절하라 그래. 그럼 우리는 기본 가치를 아는데 그때부터 사모으면 되겠죠? 항상 이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해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리고 그냥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그 보유를 할 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보유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도의 이게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보유를 해야 수익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 바닥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만 차트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는 이제 차트로 다 보여요. 왜? 지나고 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몰라. 이 자리 샀다고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업황이 이렇게 타고 SK 하이닉스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벌지 못하면 이렇게 못 가요, 주가는. 이 자리에서 더 기거나 뭐 10년 동안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런 차트 자리라도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단타만 해야 된다고. 기업 가치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전력을 보면 어때요? SK 하이닉스 이 자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업황이 돌아서는데 이게 미래에 얼마나 빨리 돌아서고 얼마나 늦게 돌아서고 이 자리에서 이게 1년이길 수도 있고 6개월 후부터 이제 막 시작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이건.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 이제 이 추세를 만들 때도 이 구간이 이제 보면은 이 과거에 이제 추세를 만들어 여기서 한 400% 올라갈 때도 이 구간을 올라갈 때도 이 구간이 이제 뭐 적자 시작을 하고 이때 이게 이익 회복이 되면서 수익을 확대하니까 저평가가 해소가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 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작은 파동 같아도 400%죠. 지금도 이만큼 내려온 구간에서는 아무 때나 그냥 사서 모아도 된다고.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싸니까 그냥 계속 사모으면 돼요. 왜?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으니까. 38,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추세가 시작인데 단기적으로 38,000원이 빨리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년 안에 38,000원이 와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눌렸다 가겠죠? 왜냐면은 업황 개선이 그렇게 1년 만에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 이 자리나 지금 한국전력 이 자리나 비슷한 자리라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 근데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진 않아요. 한국전력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서. 이거보다는 약하게 움직이겠죠. 그래도 지금보다 더 싸지면 싸질수록 매력적인 구간이죠. 이게 왜 못 갈까? 개인 신용이 너무 많아요. 한도 초과야. 더 이상 이제 빌릴 주식도 없어. 개인 신용이 털리면 가는 거죠. 돈을 갚든지 개인들이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팔아서 갚든지 그 신용이 털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LG U+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제 추세가 이 정도 추세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SK텔레콤이 좀 무너졌어요. 이 추세를 무너지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LG U+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남들은 이제 다 하락 추세라고 손절하고 잘라내라는 구간. 그런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냐면 이거를 땡겨서 보면 지금 이제 LG U+는 추세를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내려와요, 이만큼. 그럼 여기는 다 이제 손절하라 그런다고. 근데 이런 자리는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항상 이렇게 추세를 깨는 구간은 사야 되는 구간인 거야. 이 구간도 보세요. 이 과거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 아무렇게나. 자, 이 추세를 깨는 구간은 항상 매집 구간이라고. 손절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매집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딱 평가를 했을 때 이게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고 뭐하고 하는데 추세를 깬다. 이거 뭐야? 이거 투심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투매가 나온 거거든. 항상 투매가 아니면은 이런 추세가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 사라 그러죠. 전고점 돌파하면 팔아야 돼. 전고점 돌파하면 사라 그런다고.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때 사면은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SK 하이닉스 볼까요? 이거 이제 기업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추세선 이탈했을 때 바닥이죠. 자, 추세를 이렇게 그어놓고 보자고. 추세선 이탈했을 때가 바닥이야. 자, 전고점 돌파를 했어. 전고점 돌파를 하고 쭉쭉쭉 갔잖아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거지. 실적이라는가 기업 가치 보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수가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주도주여야 되고. 그러니까 변곡 구간이라는 거야.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은 항상 변곡 구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손절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돼. 그런데 추세선이 이탈하는 이 구간은 이거는 항상 기회라는 거죠. 이런 구간은. 자, SK텔레콤 볼게요. 자,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쫙 봤어. 자,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 이거는 추세선을 이탈해서 3년, 4년 걸렸어. 그쵸? 4년 걸렸는데 어때요? 이때 매집했으면 가장 좋은 매수 포지션이에요. 이게 2년 있다 갈지 4년 있다 갈지 모르잖아요. 그쵸?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포지션. 이런 포지션이 항상 그 포지션이라면 지금 어때요? 지금도 추세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추세에서 이탈을 했죠. 이게 왜 이탈했을까? 이게 무슨 뭐 지주사,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한대. 지금 SK텔레콤은. 뭐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5G 모멘텀이나 이런저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바닥 잡고 가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이다? 50만원 돌파부터 시작이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볼게요. 그러니까 차트는 이것만 보자. 자, 과거를 볼게요. 2008년도에 추세선 이탈했어요. 걔 공포가 왔죠? 추세가 이렇게 나왔어.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이래. 2008년도에 자, 금융위기 나오면서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어때요? 추세선 이탈하고 이걸 이제 뭐 차트로 보면 골팡이라고 그러죠. 가치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 배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있게. 지금 어때요? 추세가 다시 만들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에서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자, 미래차, 수소차 모멘텀. 자, 넥소 이번에 하니까 뭐 겁나 팔렸다며. 하루 만에 무슨 뭐 예약 물량 다 나가고 뭐하고 했다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장기 포지션을 얘기를 하면 항상 욕먹어요. 나쁜 놈 되고. 다 마찬가지라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보자고. 우리가 딱 볼게요. 자,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 자, 추세선 이탈하니까 어때요? 추세 이탈하고 움직이잖아. 이게 바닥이라고. 이 기간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1년 만에 갈지 6개월 갈지 이건 모르죠. 자, 추세를 이렇게 딱 그려봐요. 추세 그렸어. 추세는 이탈해서 어때요? 자, 바닥이잖아. 남들이 다 손절해. 내가 손절하면 날아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항상 추세를 잡아놓고 추세선 이탈하면은 가는 거야. 자, 일봉에서도 볼까요? 일봉에서도 볼게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고. 일봉에서도 보면 어때요? 과거에 이제 옛날에 이제 일봉 차트 보면 이거는 뭐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네. 여기 한 번 있네. 근데 이거 일봉은 이거 확률이 떨어집니다. 월봉이 가장 확률이 좋아요. 확률이 가장 좋고 이거는 가치 분석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봐요.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슈팅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탈하는 건 안 돼요. 가다가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이탈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뭐 그릴 수가 없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이탈한 적이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고.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 딱 나오니 지금 어때요? 이거 사야 되죠?
자, 가치 평가를 해봐도 굉장히 싸죠. 항상 싼 종목들만 이게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은 항상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 포지션이 나온다. 그 구간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모아가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LGU 플러스도 이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에 나오면 이제 매집을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보유를 하다가 안 되면 잘라냈다 다시 매집해도 되고 다시 매집해도 되겠죠. 그 안에 있는 구간에는 돌파하기 전에는 항상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LGU 플러스도 볼게요. 자,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GU 플러스. 자, 추세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건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거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이탈이 됐는데,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어. 여기서 했는데, 더 빠져 여기서 손절을 했어. 여기서 다시 샀어. 그래서 이거 수익을 냈어요. 이거 실패가 아니죠? 투자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손절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현금을 만들려고 손절을 했거나, 다른 종목을 먼저 갈 종목을 탈라고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샀어요. 기업 가치를 보고 이 구간에서 샀어. 이 구간에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어. 가능하죠. 근데 이건 이제 매매 포지션인 거고, 그냥 쭉 보유해도 된다고. 기업 가치가 동반한 그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걸로만 봐도 장기적으로만 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금융위기가 오든지 뭐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간을 2년 3년만 투자를 하면 손실 불가능.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꺼리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리스크. 주식 투자를 안 하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손실 리스크 때문에. 이 리스크를 제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잖아. 이 리스크가 어떻게 제로가 되냐? 당연히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지구가 망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죠. 한국이 망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전쟁이 나도 다시 회복하면 전쟁 났을 때 산 사람이 대박 나는 거죠. 투자는 항상 가장 어두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되게 애매하죠.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애매하다. 자, 주도주가 나왔어요. IT. 우리 2017년도에 커뮤니티 시작하면서 IT가 주도주가 나왔어. 자, 기업 가치로 해서 이게 뭐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매기가 몰릴 거라 그래서 4차 산업주에다 배팅을 했는데 바이오가 주도주를 이어받았어요. 야, 이건 가치 평가 안 되니까 주도주 올라탈 수가 없어. IT는 우리가 2017년도에 시작할 때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이거는 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IT는 자리가 높았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자, 2월에 볼게요. 2월에 보자고요. 2017년도 2월이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커뮤니티 2월 20일날 시작했을 때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있으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기 매매 관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도주를 못 잡았어. 바이오는 가치 판단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오는 버렸어. 우리는 매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식을 하는 게.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자산을 키워보자 하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단기 매매를 시작했는데, 단기 매매 시작한 게 1월이에요. 1월달에 시작했는데 2월달, 3월달에 장이 되게 더러워지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죠. 지금 이제 뭐 플러스 찍고 있는데 지금 뭐 거래 정지 종목이고 뭐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장이 돌아서거나 지금 이제 박스권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다시 수익 확대가 되겠죠. 단기 매매도 비중을 굉장히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리스크가 관리되는 거죠. 단기 매매를 왜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장기로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사서 그냥 갖고 있어라. 못 갖고 있어.
1년 갖고 있었는데 20% 손실 중이야 봐. 못 갖고 있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 리딩도 하는 거고 또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를 나눠서 둘 다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립 계좌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립 단기 그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죠. 이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리딩도 이해가 되는 거고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종목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 대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볼게요. 투자는 비중 관리를 해서 이제 10년 들고 가면 무조건 다 수익이 나요. 거기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고 뭐 중간에 뭐가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금융위기 수준서부터 10년이 가장 좋죠. 투자 포지션으로. 금융위기나 무슨 뭐 대형 악재가 있을 때 그때가 항상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챙기는 거고 챙겨서 현금을 갖고 있든 내가 무슨 뭐 땅을 사든 아니면 뭐하고 하고 이제 수익이 뭐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로 찍히면 내가 여유가 되는 계속 투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를 할 수가 없다고. 자, 처음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현대차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끝나고 자동차가 주도 업종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기아차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1000% 갖고 1600%인가 갖고 이제 현대차가 650%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현대차를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투자 실패인가요? 현대차가 650% 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120%밖에 못 갔단 말이야. 그럼 이건 투자 실패냐고? 투자 실패가 아니죠. SK하이닉스도 한 300%나 갔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1000 몇백 프로 가고 현대차는 650%밖에 못 갔어. 그럼 기아차 갖고 있었으면 성공이고 현대차 갖고 있으면 이거 투자 실패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화장품 바이오가 제일 강했어요. 자, 화장품이 주도주일 때 단기적으로 1년, 2년 수익을 보면 화장품이 가장 수익이 많죠. 이때 화장품이 예를 아모레퍼시픽이 400% 올라갈 때 현대차는 뭐 100몇십 프로 빠졌고 100몇십 프로 낸다. 뭐 한 3, 40% 빠졌고 SK하이닉스는 88%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400% 올라왔을 때 SK하이닉스 갖고 있었으면 이거는 투자 실패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업황에 따라서 이게 돌아요. 그때그때 주도주는 돈단 말이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우리는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주도주가 한번 잡히게 되면 수익이 크게 확대되면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거 SK하이닉스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걸 사면 이건 좋잖아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낸 구간에서 이거를 덜어서 이걸 사게 되면 야 수익의 확대가 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놓는 거죠. 많이 올라간 거 팔아서 안 올라가고 내려간 거 뭐 싼데 내려간 거 뭐 그런 거 사는 거야. 지금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거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셀트리온하고 SK하이닉스 이런 거 팔아서 현대차 사고 뭐 그런 거 사면 돼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왜 사면 안 될까? 비싸니까. 현대차는 지금 싸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현대차는 2008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 328%예요. 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한번 있었지만 눌렸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500%, 1000% 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잠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년 파동이지만 이게 절대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동은 언제 끝나냐? 지구 종말 올 때까지 간다고. 현대차가 망하거나. 현대차가 망하면 끝나겠죠. 상장 폐지될 거니까. 망하지 않으면 파동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리스크가 확대돼서 이게 막 적자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가져가면 되겠죠. 가장 빨리 움직였던 게 현대차예요. 이때 기아차, 현대차 안 갖고 있고 딴 거 갖고 있다 한번 다 병신 소리 들었어요. 중간에. 근데 이게 2년 지나 보니까 이제는 아모레퍼시픽 안 갖고 있으면 또 다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다 병신 소리 들어. 2008년도부터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이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이 지금 보니까 수익률을 이어서 보면 가장 수익이 크죠. 왜? 지금 주도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주도주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수익이 가장 커지는 거야. SK하이닉스는 주도주가 현대차로 바뀌면 이건 밀리겠죠? 왜? 주도주로 수급이 몰려가니까. 이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그때그때 쌀 때만 포지션 잡아서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 항상 기업 가치가 싸고 저평가 구간일 때는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포지션이 된다. 확률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보다 현대차가 사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뭐 FTA 재협상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FTA 재협상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뭐 철강 관세 풀어주고 뭐 자동차는 뭐 세금 물리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 미국으로 이전하면 돼요. 미국에서 그렇게 만약에 자동차를 많이 팔린다. 근데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럼 한국에 있는 거 미국으로 이전하면 돼요. 왜? 한국에다 이거 풀어줘서 한국의 내수에 현대차가 한국에서 들나가 내수가 좀 덜 팔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팔아야지. 한국에다가 설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팔리는 만큼만 설비 갖고 있으면 되지.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내수가 무슨 뭐 이게 엮이고 막 저게 엮이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런 부분을 다 알 필요는 없단 말이야. 우리는 한국 내수에 악영향이 있는 거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공장 철수해서 미국으로 옮긴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만 뭐 조금 뭐가 있는 거지. 현대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현대차란 기업에는. 그래서 GM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신차 배정해서 뭐 돌아갈 게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배정 안 해버린다. 니네가 지원 안 해주면. 한국 정부 협박하고 있잖아. 왜? 미국은 힘이 세니까 한국보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은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국이 떵떵거리고 있죠.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술력이 안 따라오니까 다른 데서 여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걸 안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을 지 맘대로 올려버려갖고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게 공급이 딸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돈을 더 불러. 그래서 살 수밖에 없게. 그래갖고 수요가 줄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팔던 거를 내가 만원에 파는데 만원에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만원에 팔겠지만 이제 만원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7,000원에 팔겠죠. 근데 만원에도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거라고. 업황을 타서.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경쟁 구도가 있고 뭐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조선처럼 다시 조선은 또 이제 회생하고 있죠. LNG 이쪽 수주를 뭐 90%를 갖고 오고 있대요. 이 수주 이게 LNG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90% 80% 90% 우리나라 다 갖고 오고 있다는 거야. 조선업황이 이제 가겠구나. 그동안 조선은 죽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자 업황이 개선되는 거 보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자 지금 볼게요. 조선은 2005년부터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대장이었어요. 이때 현대중공업이 뭐 거의 뭐 한 4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0% 갔죠.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이. 자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그려보자고. 추세를 이렇게 그려봐. 포지션이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업황이 이게 아니까 지금 살 수가 없죠. 이때는 이때는 모르는 거야. 이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살 수가 없다고. 지금은 어때요? 야 업황 개선 흐름이 보이면 자 이탈된 부분에서 지금 저평가 왔어. 지금은 이제 뭐 눌릴 때마다 좀 모아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나 뭐 기업 실적 이런 걸 보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아니고 수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실적을 봐야 되죠.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다 움직이는 이유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한 지 지금 막 뭐 수익이 막 다 반환하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1년하고 1개월 됐어요. 1년하고 1개월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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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뭐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늦게 들어온 회원분들은 손실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 실패가 없다. 근데 내가 회원분들한테 중도에 포기할까봐, 그럴까봐 내가 채팅 리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목만 주고 종목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실수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내가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항상 이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는 길게 가면 실패가 없어요. 이제 뭐 적정가치 돼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싼 구간에만 이제 진입을 해서 오래 끌고 가면 실패가 없다고. 이게 만약에 뭐 2012년도에 여기 현대차 꼭대기에서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도 이때 2015년도 꼭대기에서 잡았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구간에 절대 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지금이 꼭대기일지 위가 꼭대기일지 모르잖아. 이거 모른다고요. 지금 무역 분쟁 이번에 이거 불거지고 뭐하고 하면 타격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타격이 있어요. 조금 이제 뭐 타격은 덜 하겠지만, 다른 나라보단 덜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갑이니까 반도체는. 근데 이건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그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기회가 또 오겠죠. 항상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이 쌀 때만 사면 주식 투자는 실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전력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가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이 길 때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이거는 비트코인은 자리로 보면 되게 좋은 자리 같아요. 차트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게 좋은 자리 같아. 또 이제 모멘텀도 있어. 이게 지금 보면은 왜 얘가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냐, 이걸 보면은 투자 심리가 꺾인 것도 있지만 계좌를 새로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로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또 비트코인 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소리만 들려. 이제 주변에 보니까 너도 망했다 그러고 나도 망했다 그러고. 이게 뭐 5개월 전 6개월 전에만 해도 다 떼돈 벌었다 그러고 다 자랑하고 댕겼는데 지금 이제 다 망했다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걸 하고 싶지 않죠. 소외돼 있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인 거죠. 반등이 나올 타이밍인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 왜?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 비트코인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비중 관리.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리스크 해치 때문에.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비중을 쪼개는 겁니다. 리딩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분석을 한다고 하고 뭐하고 하지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은 좀 종목을 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편입을 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예상 못하게 이제 막 거래 정지되고 뭐하고 해버려. 깝깝한 거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돌발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비중을 통해서 이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이것도 전번에 이제 뭐 한번 거래 정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건 무조건 뭐 이슈였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매수 포지션을 놓쳤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내려오면 편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기 전에는 이게 뭐 1년 후가 걸리든 2년 후가 걸리든 기다려야 돼. 좋은 포지션을 줄 때까지. 지금 가치 측면에서도 돈은 계속 잘 벌고 있대지만 이게 버블을 확대하는 구간이란 말이야. 이제부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기업 가치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이제 추천을 했을 때는 포지션이 좋았는데 지금 애매하다. 좋은 거 많은데 이런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결국은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주식은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자, 현대차나 물론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아모레퍼 이걸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산다고 나는 이거. 왜? 비싸. 시총이 16전데 1년에 7천억밖에 못 벌어요. 무슨 뭐 이번에 무슨 뭐 이상한 악재 뭐 있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이거 말고 이제 좋은 걸 찾아야죠.
내가 화장품 관련주를 사고 싶으면. 지금 기술적인 자료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차트로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이거 막 시총이 16조야 17조야 시총이 17조인데 돈을 버는 거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뭐 2020년까지 많이 벌어봐야 막 1조도 못 벌 것 같아. 그럼 돈을 너무 못 벌잖아. 거기다가 자산 가치를 딱 보니까 일단 PBR이 4.7배야. 너무 비싸네. 비싸고 돈도 못 벌고. 이런 걸 왜 하냐고. 반대로 현대차 보자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번에 무슨 뭐 관세니 뭐니 두들겨갖고 뭐하고 해갖고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뭐 이거보다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총이 33조인데 매출이 100조에 100조. 시총이 33조인데 거의 뭐 매출이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된다고. 거기다 순이익이 이거 아무리 못 벌어도 2조 3조는 벌 거 아니야. 예상 추정치 보면 2017년도에 바닥을 찍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수소차 같은 게 완전히 터진다거나 하면 더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실적은. 그게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뭐 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돼도 너무 싸다. 너무 싸네 이거. 자산가치 PBR 0.6배. 돈 이렇게 벌어. 이 추정치대로만 나와도 대박이에요 이건. 주가가 25만원 싸. 25만원이도 싸다고. 지금 추정치 이렇게 나오면. 현대차 지금 15만원인데 SK하이닉스 보자고요. 퍼로 보면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으니까 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싸요. 근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뭐하고 보면 이게 뭐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애매하다고. 근데 실적 추정치를 보면 2019년 20년도에 그 늘어나는 폭이 별로 없어요. 19년도에는 또 별로 18년도보다 돈 덜 벌 거라 그래.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가긴 힘들겠다 라고 보이는 거죠. 봐봐, 시총이 60조인데 매출이 30조밖에 안 돼. SK하이닉스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장난 아니야. 뭐 30% 40% 나와. 근데 수익 뭐 그러면은 제조업이 뭐 100만원짜리 파서 40만원씩 남으면 이게 뭐 영원히 가냐고. 영원히 갈 수 없겠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뭐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다 놔두겠어? 다른 국가들에서? 막 기술력 훔쳐가고 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사람들 돈 더 주고 막 스카우트하고 뭐하고 뭐 다 하겠지 중국에서도. 이거 따라오는데 어차피 2, 3년 걸린다 그래봐야 점점 줄어갈 거라는 거죠. 여기저기 쓰임은 많아지겠지만 매출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이거 순익 부분이 줄어들면 어차피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보면 매출 대비해갖고 순이익이 5조밖에 안 돼요. 봐봐요. 매출이 100조인데 순이익이 5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5%잖아 마진이. 그쵸? 마진이 5%잖아요. 마진이 5%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확대되면 대박 나겠지. 이제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 자동차가 어차피 많이 나가야 되니까. 현대차는 수소차에 사활을 걸었잖아요. 이 수소차는 전기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붙어갖고 누가 이겨먹든지 간에 현대차가 이겨먹으면 이건 대박 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또 다른 사업도 뭐 하겠지. 그래서 나라면 만약에 나라면 이 세 종목 중에 투자를 하면 지금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주가가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내가 자신 있다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재생에너지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가 있겠죠. 배당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겠죠.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줄였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원전 가동률을 굉장히 낮췄는데 전기세를 못 올려받게 해요. 나라에서. 전기세를 못 올려받게 하고 원전 가동률 낮췄어. 그럼 다른 거 돈 벌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좀 늘려가겠죠. 그래서 비중관리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관리 이걸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이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고 왜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 효율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가치 판단을 했을 때도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 가치에 따라서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왜곡이 항상 발생한다 그래요. 왜곡. 그 왜곡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못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에 따라 연동된다. 결국 길게 보면 그 가치에 따라서 몇 년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몇 년 늦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가치에 결국은 다 맞춰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우리가 기준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투자의 기준. 이거는 기업에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재 가치가 지금 안 좋은데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미래 가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매력이 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탈해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구간에서 지금 기업 가치 수준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팔아야죠. 그렇게 전에는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고 말고 사실은 팔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매를 할까? 심심하니까. 심심. 견디지 못해. 나도 못 견뎌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매매를 합니다. 왜? 실수를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손해볼 수가 없다고. 10년 동안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고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 1%라도 누가 만약에 손해를 봤다 여태까지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증빙을 해갖고 보내주시면 제가 평생을 일해서 갚더라도 그 손실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10년 동안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주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적정 가치가 전부 다 반영이 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파동이 아예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소를 하고 해야 되고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비중 관리가 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